그러면 교재 104쪽에 68번 문제. 교재 104쪽에 6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정량적 지표라는 게 있고요. 정성적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들어주세요. 정량적 지표는 말 그대로 양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양. 정성은 질을 나타내는 지표고, 요거는 퀀티티고요. 요거는 퀄리티입니다.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정량적 지표입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68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답이 2번인데 정답 2번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나머지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자, 1번 한번 가보죠.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 대체재가 많아지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진다.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는 탄력적이 되는 거 맞습니까? 1번 맞고요. 2번. 방금 했던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 아니고 정량적 지표, 양을 나타내는 지표라 그랬죠. 답은 2번인데 2번 안 중요하다. 2번 안 중요하고 3번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위에다 쓰세요. 탄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탄력. 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뭐 했대? 상승의 밑줄 하시죠. 탄력적일 때 임대료 상승하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그럼 수입은 많다. 감소도 밑줄 하세요. 맞는 표현 맞습니까?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장기 동그라미.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따라하세요. 물, 단장, 시작.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제가 이게 80%라 그래서 80%. 80%가 물, 단장이야.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적인 거 맞습니까? 교육기는 뭐하고? 완만하고. 오케이? 예.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 네모빵 칩니다. 이거 손 이렇게 해야지, 손.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불변, 가격 불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임대료는 변하지 않지만 양만 많다, 증가한다. 그렇죠? 예. 답은 몇 번? 2번. 69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 문제는요. 뭐 다 풀 필요는 없고 3번, 4번 지문만 딱 묶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합시다. 3번에 신규 주택 동그라미 좀 할까요? 신규 주택. 한 줄 내려오세요. 한 줄 내려와서 사치제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하고 두 개를 연결하세요. 신규 주택은 뭐로 봐야 돼요? 사치제. 그 두 개 연결하라고. 동그라미 한 거. 그 옆에 중고주택 있습니까? 동그라미 하고. 한 줄 내려와서 필수제 있습니까? 동그라미 하고. 역시 두 개 연결하세요. 그럼 대답하세요. 신규 주택은 무슨 제로 들어가고? 사치제. 중고주택은 필수제. 그럼 4번을 먼저 읽을게요. 4번을. 사치제는 필수제보다 수요가 보다 탄력적이다. 맞네? 그럼 3번도 똑같이 해야지. 일반적으로 무슨 주택이? 신규 주택이 사치제니까 필수제인 중고주택에 비해서 수요가 보다 탄력적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이 수요로 오면 사치제와 필수제로 따져서 신규 주택은 사치제로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 주택은 필수제로서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다. 그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몇 번? 3번. 3번. 한 장 넘깁니다. 70번. 좋은 문제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70번.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 손은 어떻게? 요렇게. 예. 공급이 증가해도,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임대료는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네요. 예, 양불변.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1. 1은 뭐죠? 단위 탄력이죠. 아까 순서 기억합니까? 위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단위 탄력적이잖아. 그럼 가격을 변화시켜요? 그럼 수량이 변해, 안 변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우리가. 진작에 이랬으면 우리가 서로 욕도 안 하고 서로, 그죠? 예, 욕도 안 먹고 얼마나 좋았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수요 탄력 단위 탄력적입니다. 예, 가격을 변화시킵니다.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얼마큼 변해요?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수요량이 변해요. 뭐가 불변이에요? 총수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 알죠? 0일 때. 완전 수직일 때. 그때는 가격을 변화시켜요?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양이 불변해요. 이때는 수입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해 볼래요? 가격 올리면 수입은 증가, 내리면 수입은 감소. 잘하네. 뿌듯하네. 자, 2번 갑니다, 2번. 여러분, 방금 이 실력은 내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들어 드린 거야. 자, 2번. 1일 때 그랬죠?
임대료 하락한다 그랬잖아. 임차인의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OX, X.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 건 완전 비탄력적일 때고 총수입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2번이 정답이에요. 총수입이 변하지 않죠? 양은 변하죠. 예. 3번.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뭐죠? 비탄력이잖아. 임대료 많으면 상승하면 잘했네 잘했어. 그럼 수입은 많다? 증가한다. 오케이? 예. 4번과 5번을 묶어 보아요. 4번 5번 묶은 거 앞에다 쓰세요. 완비, 수직. 그래서 완비가 뭔데 그런데 이제 미쳐버린 거야 내가. 완비가 뭐죠? 완전 비탄력. 기울기는 수직. 한번 하고 갈게요. 한번 하고. 자, 완전 비탄력 0 수직일 때는요. 가격 변화시킵니다. 그럼 수요량이 불변합니다. 불변. 맞죠? 그러면 가격 올리면 수입은 증가, 내리면 수입은 감소. 4번 갑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상승하더라도 뭐가 변하지 않는다?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수요량 동그라미 하죠. 양불변 맞네. 그리고 5번 똑같습니다. 0일 때 임대료 많으면 상승하면 좋아 안 좋아? 좋아. 수입은 많다. 증가한다.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4번, 5번 둘 다 맞아요.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이 정도가 실제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 상이에요. 이 정도가 상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72번 문제로 갑니다. 72번. 어느 임대용 건물의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3으로 알려졌다. 알려졌고 이 경우 단위 면적당 임대료를 10% 인하하면 건물주의 자 네모칩니다. 총 임대료 수입 네모하세요. 뭐를 물었어요? 총 임대료 수입. 칠판이요. 칠판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말씀드렸을 텐데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뭐 곱하기 뭐죠? 가격 곱하기 수량, P 곱하기 Q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고 문제를 풀면 쉽다고 했냐면 100% 곱하기 100%는 100%입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 쉽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율분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여기다가 뭐를 씌우더라? 절대값을 씌우더라. 기억납니까? 근데 탄력성이 얼마로 알려져 있다? 3으로 알려져 있다. 맞나요? 근데 가격을 몇 프로? 10% 인하했다. 자 보세요. 가격 10% 내렸지. 자 가격 내리면 수량은 늘어 줄어? 늘어. 줄 하지 말고. 자 가격 잘하다가 또 갑자기 왜 그래? 가격 내리면 수량 늘지. 수요 법칙에 따라서 몇 프로 늘면 돼? 30% 늘면 돼. 그래야지 3이 나오지. 아 그럼 선생님 30% 증가가 답이네. 답이 3번이네. 그러면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총수입의 변화를 물었지 수요량의 변화를 물은 게 아니거든. 자 그럼 갑니다. 가격 10% 내렸다고. 그럼 가격 얼마? 90%. 맞죠? 수요량 30% 늘었다고. 그럼 수요량은 130%. 여러분들 90% 곱하기 130%는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마세요. 전자계산기에 양보하세요. 전자계산기에 보면 프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계산기에다 대고 90% 곱하기 130% 딱 때리는 거야. 그러면 계산기 얼마 숫자가 딱 되면 117이 딱 떠. 117이 딱 떠. 그럼 수입이 얼마에서? 100에서 117로 갔잖아. 맞죠? 그럼 수입 몇 프로? 17%가 증가한다.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면 참 좋지 물론. 풀면 참 좋은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수요 공급 계산 문제는 뭐가 있다?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아니라 한 2지선다 3지선다로 줄여줘. 자 그럼 혹시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다. 70번 문제는 풀었다. 그럼 10초밖에 안 남았을 때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찍냐면 자, 3 보입니까? 3 위에다 써봐요. 탄력. 3 탄력이잖아. 탄력. 하나 더 할게요. 임대료를 10% 뭐 했다? 인하. 이번에는 10%가 나발이고 임대료 인하가 중요한 거야. 인하 동그라미. 탄력적일 때 가격 내리면 많이 사러 오나? 많이 사러 오면 수입 증가하나? 그럼 답은 수입 증가가 답이야. 계산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1, 2, 4는 날라갑니다. 1, 2, 4는 날라가고. 날라갔어요? 근데 3번은 수입이 너무 많이 증가된 것 같지 않나? 그럼 3번 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증가됐잖아.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찍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계산하는 게 제일 좋죠.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은데 탄력성은 수요 공급은요. 계산 문제를 풀 때 적어도 법칙 정도와 어떤 논리만 몇 개 파악을 하시면요. 제껴서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미리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탄력성 3이잖아요. 탄력이네. 가격 떨어뜨렸네. 잘했어. 그럼 수입은 증가되겠네. 그럼 수익 감소는 일단 답이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좋습니다. 답은 5번. 이 말을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74번. 다음 중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했네요. 1, 2를 묶으시죠. 1, 2 묶었어요? 예, 가볼게요. 단위 시간이 짧을수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다 쓰세요. 단기. 시간이 짧으면 단기예요.
당기는 공급이 비탄력이에요. 맞죠? 단위 시간이 길다고 돼 있습니까? 위에다 쓰세요. 장기. 장기는 공급이 탄력. 이거 물단장 했잖아, 이거. 예. 당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오케이. 근데 이거랑 비교가 될 게 있어요. 2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소요 동그라미. 고줄 끝에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소요 동그라미. 자, 물건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그 물건 만들기 쉬워, 어려워? 쉬워요. 그럼 공급이 탄력. 근데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면 그 물건 만들기 어렵지. 공급은 비탄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생으로 단기, 장기 나왔을 때와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길다 나왔을 때를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1번, 2번을 통해서. 알겠죠? 그냥 장단기는 물단장으로 끝내면 되고 소요되는 기간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3번 가볼게요. 단기는 경사도가 어때요? 급하고 장기는 경사도가 완만하다.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우리 물단장할 때 다 했기 때문에 물단장할 때. 4번. 대체 사용의 가능성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다. 정부가 법규제를 많이 한다? 천천히 대답하세요. 공급 잘 되면 안 됨? 안 됨. 안 되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 비탄력이면 기울기는? 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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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몇 번? 4번. 5번으로 갑니다. 공급 곡선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공급 곡선에 네모를 좀 칠게요. 그리고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적어 놓으세요. 소요. 소요. 소요 썼어요? 예. 자, 신축 주택은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길어? 길어요. 그럼 공급 잘 안 되지. 공급 비탄력. 근데 기존 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게 짧지. 공급 잘 되지. 공급이 탄력. 근데 그 밑에 수요 곡선이란 말이 있습니까? 네모를 빵 치고 일단 밑으로 화살 표시를 끄집어 내려와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써놓으세요. 사치 필수. 자, 수요에서는 탄력성을 따질 때요. 사치제나 필수제가 중요하거든. 그럼 대답하세요. 신규 주택은 무슨 제에 속해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죠. 기존 주택은 어디에 속해요? 필수제. 그럼 공급이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이 시험에 나왔을 때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소요되는 기간이 기냐 짧으냐를 가지고 탄력성을 판단하시면 되고 수요에서는 사치제인지 필수제인지를 가지고 수요의 탄력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4번 문제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왜 주옥 같은 문제냐면 그냥 단기, 장기도 구분할 수 있고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길다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값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정부가 규제를 많이 했을 때 공급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신축주택과 중고주택에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문제입니다. 시험 전에 이런 좋은 문제를 여러분들과 풀게 되어서 흥분되네요. 예, 답은 4번이고요. 한자 넘기시면 지금부터 풀이하는 문제 제가 4개를 풀이해 드릴 건데 지금부터 풀이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그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4개는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풀어드리는 거지 맞추라고 풀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8로 가요. 78. 아래 예문에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라. 그렇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라. 자, 먼저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8이라고 가정하자 아파트 가격이 1600에서 2000으로 상승한다면 빌라 수요량은 2000에서 가로 세도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7번 한번 보시죠. 차라리 저는 수요공급 이론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요. 완전히 어렵게 나오는 것도 좋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 싫을 것 같죠. 뭐가 골치 아픈 문제인지 아세요?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 골치 아픈 문제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어려운 문제는 처음에 볼 때는 쉬워 보여요. 풀다 보면 사건이 좀 미궁수로 빠지지. 그러면 답을 맞춰 못 맞춰? 못 맞추지. 그러면 시간 허비는 많이 하고 못 맞춘단 말이지. 그런 문제가 많을 때가 합격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오히려 어려운 건 화끈하게 어려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감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대신 그 손도 못 댄 시간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거지. 그러면 합격 점수는 딱 나와. 합격 점수는. 오히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고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선별한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시면요. 시험 난이도야 어떻든지 간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하여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말고요. 문제를 볼 수 있는, 보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풀이 안 하는 문제들은요. 사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많이 적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조차도 여러분들 예습을 해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문제를 예습을 해오면 나중에 문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풀 때 보니까 엄청 어려웠어. 이런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오면 안 풀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사실 78번 같은 문제는 수험생들이 문제를 읽고 뭐라고 하냐면 와 어렵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뭐라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라는지조차 몰라야 돼.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리. 뭐라는지는 알겠는데 풀지는 못하는 게 골치 아프다고. 이 말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 골치 아프네. 7번 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아파트 가격이 1600에서 2000으로 상승했대. 그쵸? 근데 빌라 수요량이 1200세대에서 가로 세대로 변했대.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8이래. 0.8이래. 그리고 이 둘을 대체제라 그랬어. 사실 이 둘은 대체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차 탄력성이 0.8이잖아. 교차 탄력성이 0.8이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굳이 대체제라고 하지 않아도 얘는 대체제가 맞아요 원래. 맞는데 출제위원이 뭐 저기 자비를 베푼 것 같아요. 뭐 자비를 베풀고 나발이고 우리는 안 풀 거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 문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풀어요. 원래 변동분이거든요. 원래 가격 1600, 변동분은 400. 원래 수량은 1200, 변동분은 x. 이 값이 얼마다? 0.8. 그럼 요거 이제 약분을 해보면 여기 4분의 1이 나온다고. 4분의 1이. 맞죠? 예. 더 약분되는데 그만합시다. 1200분의 4x는 0.8. 맞아요? 예. 그럼 4x는 960이 나와요. 여러분들 계산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내가. 4x는 960. 960 하면 이제 x는 얼마 나오냐면 240이 나와요. 240. 근데 방금 제가 240이라고 했잖아. 240. 우리 수험생들이 240을 구해놓고 어떤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240을 구해놓고 환희에 차가지고 우와 씨 답이 나왔어 하면서 240을 구해놓고 240을 찾으러 갑니다. 1번 도보사 이거 240이 없지. 그러면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팔자에 무슨 계산 문제야 씨. 근데 240을 구하신 분들은 다 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구한 240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원래 변동분 시작. 그 우리가 구한 240은 변동분이에요. 몇 개에서? 1200개에서 240개가 변동할 거라는 거지. 맞죠? 근데 또 대답하셔야 돼요. 자 240개가 변동하면 1440이 될 수도 있고 96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 가격이 올랐어 내렸어? 올랐어.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오르면 양이 늘어요 줄어요? 양이 늘어요. 자 보세요. 뭐가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그럼 뭐가 줄어요? 아파트 수요량은 줄고요. 대체제인 빌라 수요량은 늘어요. 그래서 이거 240을 더해줘야 돼. 그래서 144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왜 제가 못 푼다고 하냐면 일단 240을 먼저 구해야 돼. 선 240이 먼저 나와야 돼. 이거 구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240 구한 다음에 이 변동물인데 이걸 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왜 빼요? 그러니까 가격 올랐잖아 막 그러면서. 이거는 대체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고 빌라 수요가 늘어. 240개 늘어서 1440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쳐야 될 관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알겠죠? 예.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끝판대장 문제예요. 끝판대장. 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서 마지막에 끝판대장을 물리쳐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안 되겠죠? 하지 맙시다. 알겠죠? 예, 하지 맙시다. 79번. 쉽다고? 쉬워요? 쉬운 분들 계시겠죠? 예, 쉬운 분들 계십니다. 쉬우면 풀어봐요. 쉬우면. 79번.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어차피 우리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는 안 풀기로 했잖아요. 근데 한번 풀어봅시다. 안 풀기로 했는데. 풀어봅시다. 자, 세로축은 가격이고요. 가로축은 양이에요. 우상향하는 곡선 무슨 곡선? 공유곡선.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곡선. 그럼 잠깐만 봐봐요. 요 수요곡선 맞나 이거? 이것도 수요곡선 맞고? 왜 둘 다 수요곡선인데? 왜 둘 다 수요곡선인데? 왜? 우하향하니까. 맞죠? 근데 DB가 있고요. DA가 있어요. DB와 DA. 한번 볼까요? 이거 DB라고 돼 있어요. 이거 DA. 자, 대답하세요. 이건 기울기가 어때요? 완만하죠? 그럼 수요가 뭐예요? 탄력이에요. 맞죠? 그럼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럼 수요가 뭐예요?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한번 보는 거죠, 이제. 기억.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 여러분, B가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탄력이니까 그런 거예요, 탄력이니까. 맞죠? 기억 오케이. 니은. 공급이 감소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그랬습니까? 자, 시험 보세요. 공급이 많다? 감소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도. 공급이 감소되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가격이 상승합니까? 상승하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거예요. 자, 따라가세요. 한 놈이 변화하면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와 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더덜 문제인지 꿈에도 몰라요. 시험장 나와서 알지 이게 더덜인지 꿈에도 몰라. 그러면 가격은 비탄력적인 놈이 더 변해, 탄력적인 놈이 더 변해. 비탄력적인 놈이 가격이 더 변해. 그래서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큽니다. 왜냐면 비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인 놈이 가격이 더 변하거든. 근데 이게 더덜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문제를 넘어가는 거야 이게. 미연도 맞아요? 예. 디귿, 소득 동그라미 하시고. 소득에는 정렬주. 정렬중에서는 크기 중요합니까? 방향 중요합니까? 방향. 소득 증가지. 그럼 수요도 뭐? 증가. 우측으로 갔네. 그럼 둘 다 무슨 제? 정상제.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마지막. 가격이 상승하면 A 수요량하고 감소. B 수요량도 감소해야 됩니다. 둘 다 수요 곡선이니까 수요 곡선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많이 감소하냐 적게 감소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역, 니은, 디귿 3개. 알겠죠?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풀 때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 맞는 거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는 맞는 게 없을 리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1번 날리고. 알겠죠? 다 맞진 않아요. 5번 날리고. 알겠죠? 예. 그 중간에 3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마 문제 내놓고 맞는 게 없겠어. 설마 다 맞겠어. 그럼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다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풀면 확률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십니다. 80번. 80번하고 82번을 풀어볼 건데 80번은 어느 정도 할만해요. 근데 82번은 못 맞춰요. 그러니까 80번 정도만 푸시는 걸로 합시다. 82번도 풀어내드릴 건데 80번, 82번 중에서 82번은 못 맞추고 80번은 맞추는 방법으로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번 보세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를 분해? 가격의 변화를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 맞아요? 예.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한번 해볼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를 분해? 소득의 변화를 분해. 오늘 컨디션이 한 분이 상당히 안 좋으시네요. 예. 소득이. 좀 공부 잘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지? 소득의 변화를 분해. 그동안 오해했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오해도 많이 해요. 사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때 공부 진짜 잘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공부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부 못하게 생겼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요, 내가 진짜. 그냥 툭 치면서 물어봐요. 몇 점 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85점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공부 못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막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학원에도 있어요. 공부 못하게 생겼는데 잘하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못하거나 못하게 생겼는데 잘할 분들은 미리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놀래요, 내가. 내가 놀란다니까. 못하게 생겼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하기 전에 저랑 한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근데 소득을 올리면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면요, 수요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0번을 풀어봅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와 0.5다 이렇게 돼 있어요. 0.9하고 0.5다 이렇게 돼 있지. 맞아요? 예. 근데 가격이 2% 상승했대요.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은 4% 증가했대요. 그럼 7번 보세요. 가격이 2% 올랐죠? 예. 가격이 2% 오르면 수요량은 몇 프로 줄어요? 1.8%가 줄어요. 298이잖아. 맞죠? 근데 소득을 4% 올렸잖아요. 그럼 수요는 몇 프로 늘어요? 2% 늘어요. 그럼 요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요것만 대답하시면. 자, 지금 가격 때문에 수요는 몇 프로 줄게 생겼어? 1.8% 줄게 생겼어? 맞아요? 근데 소득 때문에 수요가 몇 프로 늘어주니까? 2%가 늘어주니까 수요는 결국 얼마가? 0.2%가 늘어난다.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격도 오르고 소득도 오르면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위에 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가격 때문에 수요는 몇 프로 준다? 1.8%. 소득 때문에 수요는 몇 프로 는다? 2%. 그럼 결국에는 몇 프로 남는다? 0.2%.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만해요. 안 할만하나? 이것도 안 할만하나? 이거 안 할만하면 82번은 절단 나는데 82번 한번 가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0.8이다. 절단 날 준비하세요. 0.8. 소득 탄력성은 0.5다. 이때 아파트 임대료를 10%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7번 한번 보세요. 아파트 임대료를 몇 프로? 10% 상승시킨대요. 그럼 대답하세요. 아파트 임대료를 10% 상승시키면 수요는 몇 프로 줄어요? 8% 줄어요. 맞죠? 그래서 수요는 지금 8% 줄어야 돼요. 8%가 뭐 해야 된다고요? 줄어야 된다고요. 근데 8%가 안 줄고 2%가 늘었대.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2% 늘었대. 자, 그러면 8%가 줄고도 2%를 늘게 할 방법이 있어요. 뭐를 증가시켜서? 소득을 증가시켜서 수요가 10%만 늘어준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8% 줄고도 소득 때문에 수요가 몇 프로 늘면 10%를 늘면 2%가 남게 되겠지. 그럼 얘를 10% 증가시키려면요. 소득 탈락성 0.5잖아. 소득을 얼마 정도 올려야 되냐면 20%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소득은 20% 증가된다라는 표현. 그 답은 4번인데 뭐 그냥 됐어요. 얘는요. 얘는 뭐 풀지 않는 걸로 하고 저는 뭐만 잘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80번 문제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82번 문제는 너무 눈에 걸리죠. 그러면 칼로 파버리시면 되니까 80번 문제 집중하시죠.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는 좀 넘겨놓을까요? 페이지는 114쪽으로 넘겨놓고 114쪽으로 넘겨놓고 7편 한번 바라봐 주세요. 7편.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기 순환이 있고요. 계절적 변동이 있고요. 추세적 변동이 있고요. 무작위적 변동이 있습니다. 뭐 사이클 가지고 움직이는 게 경기 순환이에요. 회복, 뭐 호황, 정적, 후퇴, 불황 뭐 이런 게 순환이고요. 1년에 한 번씩 고맘때쯤 되면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계절이고요. 50년이나 그 이상을 주기로 크니까 크게 한번 추세가 변동하는 걸 장기적 변동, 추세적 변동이라고 하고요. 예기치 못한 사태, 주로 정부 정책 때문에 경기가 변동하는 것을 무작위적 변동이라 그래요. 두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 돼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주기가 길고 진폭이 커요. 부동산 경기는.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불분명, 불규칙적, 즉 지멋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일반 경기의 선행, 동행, 후행, 역행, 독립이 싹 다 가능할 수 있다.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세요.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전국적,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서서히. 내려올 때 빠르게 우경사 비대칭형이 나오고요. 일반 경기와 비교했을 때 주식은 보통 전순환하고 상공업용은 동시순환, 부동산은 후순환, 주거용은 역순환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의 각 국민별 특징을 볼 건데 자, 한번 대답해 볼래요? 회복 상향. 회복 상향은 누가 중시돼요? 매도인 중시되죠. 맞아요? 예. 옛날 가격은 무슨 선이다? 하한선이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후퇴와 하향시장은 누가 중시돼요? 매수인 중시되고 옛날 가격은 상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손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다 그랬죠. 예. 회복 상향, 매도인 중시, 옛날 가격은 반대로 하한선. 후퇴 하향은 매수인 중시, 옛날 가격은 상한선. 조심하실 점. 요거 하향이잖아. 하향에 누가 중시돼요? 매수자. 회복은 매도자, 상향, 매도자, 후퇴, 매수자, 하향, 매수자. 근데 시험에 나올 때 그 상향과 하향은 어떻게 나오냐면 매도자 중시, 매수자 중시 이렇게 나와요. 근데 회복은 매도자 중시 나올 수도 있고 누가 중시되다가 매수자가 중시되다가 매도자로 변화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다시. 하향은 누가 중시돼요? 매수자. 원래 매수자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매수자 중시돼요. 근데 후퇴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거 맞긴 한데 누구에서?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로 변화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안정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어디에 강하죠? 불황에. 호황에는 약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거미집이론. 거미집이론은 상공업용 부동산처럼 공급의 시차가 발생하는 부동산에 거미집이론을 적용시키면 돼요. 그런데 맨날 시험에 나오죠. 수요 탄력적이에요. 공급의 탄력성보다 수요 탄력성이 커요. 뭐예요? 수렴합니까? 탄력성 큰 거 보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얘기 한번 해봐요.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판단해보죠.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아야 돼. 완만해야 돼. 그래야지 수렴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면 뭐합니까? 발산합니다. 발산. 맞아요? 이 말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하였을 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말 때 완만할 때 발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아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이때는 뭐합니까? 순환형 거미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나요? 예.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기울기 값은 시험에 나올 때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로 나와요. 항상 마이너스.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 마이너스 0.5고 그냥 0.5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0.5가 커요? 0.5가 커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울기에서는요. 마이너스가 눈에 거슬리시면 플러스 바꾸세요.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0.7, 0.4 누가 큰 거예요? 0.7이 큰 거예요. 하여튼 마이너스 0.7인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플러스로 바꿔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숫자 보고 판단하는 거야? 예. 0.2, 0.3. 누가 큰 거야? 당연히 0.3이 큰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를 씌워라?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바꿔놓고 기울기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근데 경기 변동은 한 문제가 나오고 가볍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공부를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몇 개만 소화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문제 다 풀 필요 없어. 2번 문제. 2번 문제. 끝에 불규칙적 변동. 랜덤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랜덤. 자, 우리 2번 문제에서 랜덤 찾으러 갑시다. 1번. 학기 중에 대학과 원룸의 공실이 줄고요. 방학이 되면 원룸의 공실이 늘고 하는 건 뭐죠? 계절이에요, 계절. 2번. 정부 동그라미 하고요. 규제 동그라미예요. 정부 규제는 무슨 변동이죠? 랜덤. 무작위적 변동 맞죠? 답은 2번입니다. 3번과 5번을 묶어보아요. 정말 주옥 같은 지문입니다. 아니요. 3번과 5번을 묶어보아요. 3번과 4번 묶으신 분들은 빨리 풀고요. 3번과 5번을 묶어보아요. 예. 3번에 가시니까 5월 나옵니까? 5월? 5월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5월 옆에 보니까 정점 동그라미, 후퇴 동그라미. 자, 정점 찍고 후퇴로 접어들었죠? 이거는 경기 순환이에요. 맞죠? 5번 갑니다. 5번. 12월 나옵니까? 12월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12월. 12월은 언제죠? 겨울이죠. 12월이 언제인지 잘 몰라요? 12월 겨울이죠. 어디 호주나 브라질에서 왔나? 자, 12월은 겨울이죠. 그 겨울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그 달에는 건축을 많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12월만 되면 매년 건축 허가를 안 받는데 매년. 그 준대. 그럼 매년 그맘때쯤 그렇나? 이건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입니다. 뭐 순환은 뭐 참 갑갑한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순환이 나오려 그러면 저점, 회복, 호황, 정점, 후퇴, 불황, 저점 이렇게 나와야지 순환이고, 매년 그맘때쯤 되면 그러한 일이 매년 그맘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 계절적 변동이라고. 경기 변동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안 해서는 안 되겠네, 이 사람들이. 깝깝한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3번은 5월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고 정점과 후퇴가 중요했죠? 이거는 뭐고? 순환이고. 5번은 11이 중요하나? 매년 10일만 되면 그런가? 이거는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제 마음이 안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예. 답은 2번이고요. 화가 나서 수업 못하겠네. 5번 갑니다. 5번에 가니까 다음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되는 시기를 찾아라 그랬죠? 이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이 니은 끝에 하한선 보입니까? 일단 그거 동그라미 하고. 하한선. 자, 그러면 디귿에 보니까 누구 중시 태도에서? 매수자 중시 태도에서. 자, 밑줄 합니다. 지금부터 매도자 중시로 변함 밑줄 하시고, 매도자 동그라미, 변함 동그라미. 자, 그럼 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회복이나 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복이나 상향에서 옛날 가격이 무슨 선이고 하한선이고 누가 중시되니까? 매도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깔끔하게 그냥 매도자 중시라고 했다면 상향이 맞아요. 근데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변화된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으로 가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난 이거 3번 체크했는데 아깝네요. 3번. 상향 아니에요. 이거는 회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3번 체크하신 분들은 유감입니다. 답은 2번. 7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걸 찾아봐라 했네요. 1번. 부동산 경기 순환은 상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대체로 역순환하지만 주거용은 대체로 일치한다. 바뀌었네요. 예. 주거용이 역순환하고요. 상공업용이 일치합니다. 동시순환이죠. 2번. 부동산 경기는 개별적, 지역적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광역적, 동시적이다. OX, X. 이것도 바뀌었네요. 광역적, 동시적이 아니고 개별적, 지역적이다.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크고요. 주기도 길어요. 예, 이것도 틀렸고. 4번은 제일 끝에만 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독립적일 수도 있나?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나?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인가? 예,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그림 하나 그리면 되겠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서서히, 내려올 때 빠르게. 빠르다, 느리다가 바뀌었네요. 예, 답은 4번이요. 8번. 부동산 경기의 사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표다. 가로 안에 들어갈래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 문제요. 저기 A, B, C, D 이렇게 다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뭐만 봐야 되면 회복기만 봐야 돼요. 회복기만 보고 문제 풀어봅니다. 회복기 누가 중시돼요? 매도자 중시되죠? 예, 3, 4를 날리세요. 3, 4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예. 아무래도 회복기는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하겠죠. 예. 증가하겠죠. 예. 2번 날리세요. 아무래도 회복기는 공실이 감소하겠죠. 다 날리세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제가 풀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회복기만 보고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상향기나 후퇴기나 하향기에서 문제 푼 흔적이 발견되면 안 돼요. 우리는 곳곳에서 문제 푼 흔적이 발견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 개만 보고 풀으라는 거예요.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11번. 11번. 부동산 경기별 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예요. 먼저 1번. 후퇴시장. 자, 손을 떨어뜨릴게요. 후퇴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무슨 선이다? 상한선, 하한선 아닙니다. 예,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의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고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으로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 3번. 일반 경기 네모, 주거용 네모 사이에다가 역순환이라고 씁니다.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무슨 순환? 역순환. 일반 경기가 좋대, 호경기래요. 그럼 주거용은 좋지 않아야 됩니다. 투자가 많다, 감소. 오케이. 답은 3번이요. 4번. 방학 동안에 대학과 원룸의 공실이 는데요. 계절적 변동입니다. 5번은 네모를 좀 치고 갈게요. 순으로 진행 있습니까? 순으로 진행 있습니까? 그걸 네모 치세요. 그럼 순서 얘기하세요. 회복, 하향 다음에 뭐예요? 회복 다음에 상향, 상향 다음에 후퇴, 후퇴 다음에 뭐예요? 하향이에요. 안정시장 삭제하세요. 부동산 경기는 앞에 4개로만 순환하지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예, 한 장 넘기셔서. 자, 거미집 이론. 자, 지금부터 우리 거미집 이론이 기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진화 발전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미라는 놈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진화론적의 관점에서 입각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번. 이게 21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15번 문제가. 자, A 부동산은 뭐의 탄력성이 커요? 수의 탄력성이 크죠? 무슨 형? 수렴형. B 부동산은 뭐의 탄력성이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죠? 무슨 형? 발산형. 수탄수 공탄벌로 풀리죠? A는 수렴, B는 발산.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21회 때 냈더니만 거의 8, 90%의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다 맞춰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쉬고 칼을 갈았지, 출제위원들이 칼을 갈아서 23회 때 드디어 뭐를 주기 시작하면 기울기 값을 주기 시작합니다. 기울기를 주니까 막 50% 틀려버려, 이 문제를 갖다가. 자, 무슨 형을 찾아라? 수렴형을 찾아라. 그럼 수렴형은 뭐의 탄력성이 커야 돼? 수의 탄력성이 커야 돼. 그럼 A는 입을 왼쪽으로 벌려야 됩니다. 맞죠? 근데 기울기는 수의 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야 돼. 그럼 얘는 입을 오른쪽으로 벌려야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 하고 기울기를 내더 재미를 좀 봤어요. 출제위원들이. 재미를 보니까 작년에 한 장 넘기시면 기울기만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기울기만 내니까 상위 20%의 수험생들만 이 문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8, 90% 맞추다가 그다음에 50%로 떨어지다가 기울기 내니까 환장으로 틀려버리는 거예요. 환장을 하고. 자, 한번 봅시다. 수의 곡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그렇지. 0.3 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0.3 하지 맙시다. 0.3. 공급은 0.7. 그럼 누가 기울기가 작아요? 수의 곡선의 기울기가 작지. 무슨 형? 수렴형. 일단 다 뜰 수 있는 건 몇 번? 1, 2, 5지. 1, 2, 5고. B 부동산 뭡니다? 수의 곡선의 기울기 얼마? 0.5. 공급곡선도 0.5. 같네. 무슨 형? 순환형. 답은 1번인데 작년에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어떤 짓을 하셨냐면 수의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5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0.5니까 플러스 0.5니까 이게 작고 그래가지고 이게 수렴형이고 이렇게 하셨다가 전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울기 값은 뭐를 본다? 절대값 본다. 알겠죠? 그럼 이거 같은 거예요? 무슨 형? 순환형.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10종 원리 암기 자료 오늘 받은 거 꺼내보세요. 오늘은 10종 원리 암기 자료 투자론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투자론. 오늘 자료. 없는 분들은 사무실 가서 받아오세요. 없는 분들은 사무실 가서 받으세요. 일단 그 투자론 10종 원리 암기 자료 하기 전에 지난주 수업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가볍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절 보세요. 지난주 수업했던 게 그게 오늘 수업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수업한 거. 자, 유량하고 전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정 기간 유량, 플로우입니다. 일정 시점 저량, 스톡이에요. 임대료 지대는 유량, 가격 가치 시가는 저량, 소득, 수익은 유량, 인구 재산, 국부 자산 이런 것들은 저량, 국민 총생산, 주택 거래량은 유량, 그 다음에 외채 외환 보유액은 저량, 신규는 유량,
재고는 절양. 절양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여버리면 유량된다.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지만 절양 공급은 시점에서 존재하는 거다. 비교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이 변하고 곡선상에서만 움직여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고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으로 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가격 예상이나 대체재 보완제의 가격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수요를 변화시킨다는 거 따로 기억하시고 생산비나 생산 기술은 공급만 변화시키지 수요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과 수요를 따지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때려놓고 정렬중 하시면 돼요. 크기는 안 중요한데 크기가 시험에 나와요. 근데 무시하고 방향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의 교차 탄력성, 교체는 대보독인데 X제는 가격, Y제는 수요, 한 놈 가격, 한 놈 수요가 떠요. 이것도 크게 나오는데 보지 말고요. 방향만 보고 대보독을 따지시면 됩니다. 수요 증가 요인 10종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요 증가 요인은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 대체 투자 시장의 불황, 기회비용의 감소, 대출기간 연장, 융자 비율의 확대가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공급 증가 요인은 단계는 안 변하고요. 장기로 가야지 공급 증가가 되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될 건데 어떨 때 증가되느냐? 첫 번째, 생산비가 하락, 기술 발달, 매도자 수 증가,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제 가격 상승, 금리 인하, 규제 완화가 공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균형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수요 공급 모두 증가되면 가격 몰라 양 증가, 수요 공급 모두 감소되면 가격 몰라 양 감소,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몰라, 수요 감소에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몰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누가 크다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큰 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같다면이 나오잖아요. 몰랐던 걸 불변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무조건 가격 불변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불변이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 불변이에요. 한 놈이 변합니다. 그럼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이 좀 덜 변하고요, 양이 좀 더 변하게 돼요. 그럼 다른 한 놈이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이 좀 더 변하게 되고 양이 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함께 1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얘는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면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중간점일 때는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어떨 때 탄력적인데 대체재 많고 장기고 전환이 쉽고 주거용이고 그다음에 사치재고 신규 부동산일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반대는 수요가 비탄력적이고요. 총수익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요. P 곱하기 Q인데 탄력적이거나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지 수입이 증가되고요.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수입이 증가되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이 불변해요. 근데 이거는 둘로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수요량이 그만큼 변해요. 총수입이 불변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불변이에요. 일단 가격 올리면 수입 증가, 내리면 수입 감소, 수입은 변하게 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물단장으로 끝내면 되거든요. 물리적은 수직, 완전 비탄력, 단기는 비탄력, 가파르고요. 장기는 탄력이 완만해요.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면 공급은 비탄력이고요.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짧으면 공급은 탄력이에요. 그래서 수요로 오면 신축이 탄력이고 중고는 비탄력이지만 공급에 가면 신축이 비탄력이고 중고는 탄력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기 변동의 유형이 4가지가 있죠. 순환, 계절, 추세, 무작위. 각각의 AC들을 기억하시면서 내용 정리를 하시고요. 경기 변동의 특징, 주기 길고 진폭 크다.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적이고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 경기는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올라갈 때 서서히 올라가고 내릴 때 빠르게 내려오며 주식 전, 상공업용 동시, 부동산 후, 주거용은 역순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회복 상향은 매도인 중시 옛날 가격 하한선, 후퇴 하향은 매수인 중시 옛날 가격 상한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요. 얘는 불황에 강한 시장이지 호황에는 약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상공업용처럼 공급의 시차가 발생하는 부동산의 거미집 이론이라는 걸 적용하면 되는데,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수요 곡선의 길이가 작잖아요. 그럼 수렴. 공급이 탄력적이거나 공급 곡선의 길이가 작잖아요. 그러면 발산. 같으면 순환합니다. 다만 기울기 값을 따질 때는 부호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고요.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난주 10점 올리기 암기절의 내용이고요. 오늘 10점 올리기 암기자료는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칠판. 첫 번째로 보실 것이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 자,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지총저로 공부를 할 거예요. 지총저. 지총저. 지는 지분 수익률이고요. 총은 총자본 수익률이고 저는 저당 수익률인데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크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면 정의 지렛대예요. 반대 경우는 부의 지렛대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요, 지총절을 깔아놓고 요 방향이면 정의 지렛대, 요 방향이면 부의 지렛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조심하실 점은 정의 지렛대를 예상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요,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했다고 해서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도 같이 커지고요. 정의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상승하는 상황을 말하고요. 부의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하락하는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지분 투자액 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지렛대가 있습니다. 1번 끝났습니다. 2번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으로 갑니다. 위험. 위험은 보통 분산 표준 편차로 측정하기도 하고요. 변이계수라는 것으로 측정하게 돼요.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이고요. 요 값이 작을수록 좋은데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이렇게 공부해요. 사금법인유 위험하고 총위험이라고 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요. 먼저 사업상 위험은 시운이치 해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이치적 위험이 있고 부채 잘못 쓰면 금융적 위험,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변하면 법적 위험, 인플레는 항상 애들이 더 달라 그래요. 대출 기관들은 이자 더 달라 그래서 변동이자를 선호하고요. 투자자들은 수익 더 달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금성이 떨어져서 야기되는 위험은 유동성 위험이고요.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할 때는요, 요거는 피할 수 없는 거, 요거는 피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거는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거 얘는요, 인플레,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이런 거 있고요. 요거는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요, 수익이 커져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할 때는 체계적 위험을 써먹으시고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되는 거예요. 요게 위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익. 수익은 기대 수익률로 구하거든요.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를 곱해서 하는데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이때 수익률의 종류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얘를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기회비용. 근데 얘가 클 때 투자해요. 근데 얘가 맨날 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대가 크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기대가 하락해요. 어디까지? 균형까지. 반대로 기대가 작게 출발하잖아요? 그럼 좀 기대가 상승해요. 어디까지? 균형까지. 그래서 투자 균형으로 가는 과정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요구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에다가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구하거든요. 이때 이 요구 수익률을 주관적이라 그래요. 이걸 왜 주관적이라고 하느냐? 자, 번지 점프대에 똑같은 두 사람 올려놓으면요, 위험 회피형이잖아. 회피형 1억 달래. 1억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위험 추구형은 10만 원만 줘도 뛰어내리겠대. 낮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회피형은 더 달라고 하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추구형은 덜 달라고 하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즉 동일한 위험에서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각기 다르니까 요구 수익률을 주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투자가치라는 단어가 있고요. 시장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투자가치가 있고 시장가치가 있는데 얘는 사용가치의 주관적이야. 얘는 교환 가치의 객관적이고, 결과적으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때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 중요합니다.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은 순수익을 요구수익 나누면 돼. 요구수익을 세 글자로 할인율이라고 하게 돼.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위험이 커진다고 나와요. 아니,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커지는 건 알잖아요. 그럼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상향 조정되나? 상향 조정? 예. 그러면 높은 할인율이 조정되는 거 맞나? 그럼 투자 가치는 많은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수록 요구수익률이 상향 조정,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투자 가치는 하락한다. 기억하시옵소서. 알겠죠? 이번에는 우리 심심한데 위험을 처리해 보기도 하고 막 위험을 관리해 보기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험을 처리할 때는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보수적으로 예측하기도 하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해요. 위험을 관리할 때는요, 회피하기도 하고요. 보유하기도 하고요. 전가하기도 하고요. 뭐 통제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자, 갑니다. 안전한 데만 투자할래? 제외. 수익을 낮게 예측할래? 낮게. 보수적이에요.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할래? 이걸 위험 조정 할인율의 적용 방법이라 그래요. 안전한 데만 투자할래? 회피해요. 준비금, 충당금, 보유예요. 전가 중요하죠. 전가는 다 알아야 됩니다. 임대료 인상, 보험, 하청, 리스, 변동금리, 선분양, 그 다음에 스왑까지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민감도 분석이라 하는데,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위험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피, 보유, 전가 통제 예시와 제외 보수적 할인율의 적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는요,
분산 투자해가지고 비체계적임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어떤 자산 배합들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이왕 포트폴리오를 짜서 효과를 크게 하려면요, 자산 수가 많고요, 수익률이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져요. 근데 상관계수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상관계수가 1이잖아요. 효과 없어요.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때는 비체계적임을,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뭔데? 같은 값일 때 위험 낮은 거하고, 같은 값일 때 수익 높은 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할 거 아니야. 위험 낮은 거하고 수익 높은 거하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걔네들을 쭉 연결하잖아요. 집합시키잖아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모양은 우상향, 의미는 비례입니다. 이때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가 돼요.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 하거든요.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많은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이 되지 교차점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요, 각각의 비중에다가 수익률을 갖다가 곱해서 막 더하면 돼요. 총 투자 금액의 크기는 관계가 없어요. 비중에다가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고, 곱해서 더하는 게 뭔데? 다음 주에 합시다. 근데 부동산은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르면 좋다 그랬잖아요. 다행히 부동산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지역별, 유형별로 수익이 달라.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고,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넘깁시다.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계산. 자,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3개가 있어요. 일내, 연내, 감기.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3개가 있어요. 일현, 연현, 저상. 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1원 N년 후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 매년 1원씩 N년 후 그러면 연금의 내가.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감채기금. 1원을 현재로 땡겨오면 일시불의 현가. 매년 1원씩을 싹 다 환원시켜오면 연금의 현가. 차입한 다음에 상환에 나눈 원리금은 저당 상수가 됩니다. 이때 잔금이나 잔금 비율 구할 때는 요거만 있어요. 요거 연금의 현가. 그래서 잔금 구할 때는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하시면 되고,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하시면 되는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게요. 역수관계예요. 일내하고 일현하고 역수예요. 이 바닥이 그래요. 연내하고 감기하고 역수예요. 연현하고 저당상수하고 역수고요. 역수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끝났으면 우리 현금, 심심한데 우리 현금 수지 측정 한번 해보아요. 현금 수지 어떻게 측정해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자, 가능조소득에다가 공시밀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소득이 나와요.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액 빼면 세전, 영업소득세 빼면 세고 됩니다. 저기서 중요한 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이 있는데,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광고비는 포함되고요. 공부감소자는 경비가 아니에요. 공실 불량부채, 부채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자본적 지출은 경비가 아닙니다. 경비인 거 아닌 거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영업소득세, 계산문제로 나올 거예요. 영업소득세는 따라해보세요. 순대이감, 세대원감. 가미는 빼죠? 나머지는 다 하죠? 여기서는 감만 빼죠? 나머지는 다 하죠? 과표 잡고 세율 때려서 세금 구하는 것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매도가격에서 매도경비를 빼요. 그러면 순매도액이 나와요. 순매도액에서 저기 미상한 저당자금을 빼요. 그럼 세전지분복기액이 나와요. 그래서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를 빼거든요. 그럼 세후지분복기액이 나와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영업경비인지 매도경비인지, 부채서비스액인지 미상한 잔금인지, 영업소득세인지 자본이득세인지를 비교하시면서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결혼해서 시간가치 고려하는 게 4개가 있어요. 요거 4개 말고는 시간가치 고려하는 게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현가회수기간법, 요런 것들이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첫 번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볼 건데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순현가법도 있고 내부수익률법도 있고 수익성 지수법도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는 게 순현가법이에요. 얘는 0보다 클 때 투자해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 요거는 빼는 거지만 요건 같게 만들어. 같게 만들면 순현가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겠지. 그렇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 하고, 얘는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해요. 수입의 현가 분의 지출의 현가 해서 나누기 하면 수익성 지수고요. 얘는 1보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뭐를 많이 비교하냐면 이거 많이 비교해요. 얘는 할인율이 요구예요. 요구. 얘는 할인율이 내부.
얘는 그래서 사전에 요구를 결정하는데 얘는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부의 극대화가 되고 얘는 부의 극대화가 안 돼. 얘는 합이 되고 얘는 합이 안 돼. 얘는 언제나 투자 판단이 되는데 얘는 복수가 나버리면 불가능할 때도 있어. 그래서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결과치가 똑같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결과치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때 순양가법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림세법 가볼까요? 어림세법. 어림세법은 무슨 너무 많이 왔어. 절로 갈게요. 어림세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냐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승수에는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승수, 세후승수가 있고요. 수익률법에는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승수는 조분의 총이고요. 순승수는 순분의 총이고요. 세전승수는 세전분의 지분이고요. 세후승수는 세후분의 지분이에요. 특별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의 수 기간이라고 해서 순자하기도 해요. 종합자본환율은 총분의 순이고요. 지분배당률은 지분분의 세전이고요. 세후수익률은 지분분의 세후예요. 그래서 역수관계를 얘기하면 순이랑 종합이랑 역수고 세전배당 역수고 세후세후는 뭐 역수예요. 다만 조소득 승수 역수가 총자산 세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걔는 비율분석법에 가야 있어요. 어쨌든 역수를 4개를 다 해보면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세후 뭐 그렇게 역수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번엔 비율분석법. 대부비율이라는 게 있고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부비율은 공식이 전체 부동산의 값어치 중에서 남의 돈이고요. 부채비율은 내 지분분의 부채가 됩니다. 내 지분분의 부채. 그리고 대부비율이 커지면 D 나오는 애들은 싹 다 커지고요. 하나 더 해보면 대부비율을 줬을 때 부채비율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공식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공식하고 1보다 클수록 좋다는 거하고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불이익률은 유일하게 공식에 유효소득이 나와요. 유효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자산 예전율은 아까 조소득 승수 역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총투자액분의 조소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금 봤던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간가치를 불고려해요. 그리고 계산된 비율만으로는 직접 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으신 요 자료에서 7문제가 나와요. 7문제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론 자료에서 요 자료에서 7문제가 나오는 자료입니다. 정말 좋은 자료예요. 내가 지난주 사실 좀 내가 놀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요공급을 갖다가 한 장만에 정리를 하고 세다 놀랬는데 이 투자로는 진짜 한 장만에 정리를 하게 될 줄은 내가 몰랐는데 이걸 또 한 장만에 정리를 내가 드디어 해냈네. 그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자료고요. 이 자료를 또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다음 주에 요거 할 건데 요거 한 10번 정도 보고 오세요. 다음 주에. 10번 정도 보고 오시면 투자로는 문제가 쉽게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다음 주에는 그 자료가 석장 이제 됩니다. 수요공급 자료 1번, 투자론 자료 2번, 다음 주에는 감정평가론 자료가 나와요. 감정평가론은 한 장만에 정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석장 정도, 2장 정도는 될 것 같은데 2장 정도만에 제가 일단 만들어 한번 와볼게요. 알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